유독 시끄러운 정신착란을 보이는 사람들한테 정수리에 구멍을 내고 여길 통해서 아주 날카로운 숟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앞에 부분을 이렇게 휘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두엽을 망가뜨린 거죠. 그렇게 하고 빼니까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조용해진 거예요. 전두엽이 제거되니까. 일종의 인간 좀비를 만들어 버리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느껴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내뇌 시간에는 닥터 프렌즈 낙준 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낙준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뇌수술의 역사입니다. 최초의 뇌수술은 언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게 사실 생각보다 진짜 오래됐거든요. 모든 수술 중에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이루어진 수술이 머리 수술일 거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아프리카나 남미 되게 많은 유적들 중에 뇌 두개골을 이렇게 뚫어서 구멍이 난 맞아요. 상태로 살았던 사람들의 해골들이 그쵸. 그런 발굴이 되잖아요. 뭔가 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치료의 목적으로.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옛날 사람들은 일단 질환 자체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두통이 아주 심하다든지, 두통이 심하다 보면은 이제 뭐 정신착란도 올 수 있고 경련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악령이 머리로 들어왔나 보다. 이 악령이 나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보니까 머리에 뭐 구멍도 없고 어디로 나가냐,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박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거죠. 머리를 한번 열어보자. 돌칼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머리에다 구멍을 한번 내본 거예요. 물론 소독도 안 하고 마취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죽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뇌출혈이나 종양에 의해서 뇌 부종이 생기면서 압력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구멍을 열어주면 그 압력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일시적으로 호전이 되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진짜 머리 열었더니 악령 나갔다. 만약에 했는데 죽었어, 막 더 떨다 죽었어, 그러면 악령이 더 세가지고 죽었구나. 약간 이게 뭐 어떻게든 설명이 되니까 악령을 붙이면 설명이 안 될 게 없거든요. 야, 이 악령은 우리가 못 이겼네. 보통 그거를 아무나 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족장님이 그 주술사를 보통은 겸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 부족이 모시는 신의 손으로 한 건데 안 됐어. 그러면 얘가 평상시에 죄가 많고 그래서 악령이 더 강해졌나 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술이 진행됐던 거죠, 사실은.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해보면 또 우연히 이 측두엽 쪽이 얻어 걸려가지고 열었는데 측두엽 쪽의 영역 중에 막 유체 이탈이 일어나는 환각이 일어나게 만드는 영역들도 있고, 때로는 막 신을 경험한다라는 것도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환각을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정 영역을 또 잘못 건드리면은 수술을 당한 사람이 아픔을 느끼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신의 목소리를 듣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러면은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그 진짜. 믿음이 더 강화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더 얇으니까 축두골이 여기보다는 그렇죠. 열기 쉬웠죠. 여기 열기 쉬웠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게 지나다가 이제 르네상스가 열리면서 우리가 전쟁하면서 보니까 머리 다친 애들이 뭔가 바뀌는데, 특히 앞에 부분 다친 애들이 성격이 진짜 많이 바뀌는 것 같아 라는 것들이 조금씩 기록이 쌓입니다. 그게 쌓이다가 이런 종류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여기쯤에 전두엽쯤에 돌 같은 게 생긴 게 아닐까? 이런 거 제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해볼 엄두는 못 내다가 1888년에 고틀리프 브루크하르트, 그분이 수술을 한번 해봐요. 유독 시끄러운 정신착란을 보이는 사람들한테 정수리에 구멍을 내고 여길 통해서 아주 날카로운 숟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앞에 부분을 이렇게 휘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두엽을 망가뜨린 거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건데 그렇게 하고 빼니까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조용해진 거예요. 전두엽이 제거되니까. 전두엽이 파괴된다는 거는 내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가 생각할 수 있는 자아 정체성, 내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대부분 파괴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말하면 듣고 반응은 할 수 있지만 일종의 인간 좀비를 만들어 버리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느껴져요. 원래는 정신질환이 있고 그래서 막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던 사람이 조용해진 거예요. 6명을 했더니.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엄청난 수술을 개발한 것 같다 라고 학계에 보고를 해요. 네. 근데 그 당시 유럽에서는 이 사람 미친 거 아닌가? 아니, 사람 머리에다가 숟가락을 넣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이 사람의 수술을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20세기가 되면서 확 관심도가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20세기가 되면은 도시민들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도시에 이제 인구 과밀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농촌 사회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동네 형 동생이에요. 내가 좀 이상한 걸 알고 있어.
뭐 제가 가서 막 형 이러면서 이렇게 툭 치면 아유 우리 낙중이 오늘 또 이랬구나 그러면서 뭐 집 어떻게 갈 거야 뭐 못 가? 그러면서 이렇게 데려가거나 뭐 이게 제어도 되고 뭐 나름대로 그게 되는데 도시에서는 모르는 사람하고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이상한 짓을 하는 거랑 매일 모르는 사람이랑 마주치는데 이상한 짓을 하는 거랑은 조금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때 느낌이 다르니까 그때부터 이제 수용소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막 가둬놔요. 막 가두기만 하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거 옛날에 1888년에 했던 수술 그거 다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이제 그제서야 드는 거죠. 1935년에 안토니오 에가스 모니스가 술법을 하나 더 개발합니다. 그 전에 이제 숟가락으로 수술하던 거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사실. 실제로 거기 수술받았던 6명 중에 몇 명은 사망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의학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 에가스 모니스는 알코올을 세포에 주입하면 세포가 이제 괴사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걸 확인을 하고 나는 그러면 훨씬 더 위생적이고 덜 침습적이게 하겠다라고 해서 조그만 구멍만 뚫고 전접에다가 이제 알코올을 주사하는 거죠. 이랬더니 환자가 사망하지도 않고 효과는 비슷해요. 동일하게 조용해져. 전접이 제거가 되니까. 이게 대박이다라고 발표를 하죠, 사실.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달라져 있으니까 이제는 사회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러한 정신질환이 너무 큰 사회적인 문제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치료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만으로 사회적 기여를 했다. 그렇죠. 또 이 당시에 유행했던 이론이 있어요. 우생학이라고. 쉽게 말하면 이제 인종이나 이런 별로 능력의 차이가 있고 열등한 사람들을 청소를 해서 우수한 인종들을 남기는 게 좋겠다라고 발전한 게 히틀러의 나치고. 근데 이건 여기는 되게 극단적인 거였고 사실 미국이나 뭐 유럽 어디라도 이런 정도의 인식이 있었던 거죠. 우생학적인 인식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환경적인 영향이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들은 원래부터 열등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맞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부분을 교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이제 이론들이 상당히 우세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위험하고 정말 끔찍한 발상이긴 한데 끔찍하죠. 네네네. 이 당시 표현을 보면 환자가 조용해진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사실 조용해진다는 게 치료랑 이렇게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게 좀 무섭죠, 사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정신질환자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교도소에 이제 수감 중인 범죄자들한테도 했더니 이게 조용해져요. 폭력적인 성향이 없어져. 이게 대박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1949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죠. 맞아요, 맞습니다. 옛날 영화들 보면은 개츠비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얼음 깰 때 쓰는 얼음 송곳이 있어요. 상당히 두꺼운 송곳입니다. 그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꺼풀을 뒤집어가지고 거기로 이렇게 찔러 넣으면은 불필요한 손상을 일으키지 않고 이제 전두엽을 부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해부학적으로 머리뼈의 바닥, 코의 천장은 되게 얇거든요. 월터 프리만하고 제임스 와츠 이 듀오가 미국에서 이제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의 머리를 수십만 휘젓고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1950년대, 60년대 시행이 제일 많이 돼서 꽤 오랫동안 시행이 됐었던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최근까지 했던 수술이고 엄청 셀럽 중에 한 분이 이걸 받았죠. 누구요? 로즈메리 케네디라고 그 유명한 케네디가의 일가인데 당시 미국 분위기에서 이런 명문가에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는 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월터 프리만하고 제임스 와츠가 이제 저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고쳐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얼음 송곳 들고 와가지고 이제 로즈메리 케네디를 수술해줬고 조용해진 다음에는 세간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일은 없어졌죠. 그 당시에 진단 기준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폐라는 것도 몰랐고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지금은 우리가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진단명이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그냥 정신질환 하나로 퉁치던 시절이었는데 crazy. 그쵸, 크레이지. 그거죠, 그냥. 사실 일반인도 어떤 상황에서 좀 이렇게 액팅아웃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례를 보고 가면 이런 일을 겪는 거죠, 사실. 이 눈꺼풀 열고 얼음 송곳 찌른 다음에 바로 얼음 송곳 가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고 기억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였으니까 사실 되게 무서운 거죠. 네, 무서운 거죠. 이건 수술이고 수술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하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제 당뇨병 치료제로 인슐린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편으로는 인슐린을 과다 투여했을 때 저혈당이 오니까 뇌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면 전반적인 뇌 기능이 이제 저하되면서 이 사람이 조용해진다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슐린 치료가 정신질환자들한테도 일부 사용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에 가는 당분을 끊어버리는 거랑 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구적으로 이제 기능 저하가 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는 불편을 끼치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치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1954년에 클로르포르마진이라고 이제 기적의 신약이 나오죠. 정신과적인 약으로. 그걸 먹으니까 이 사람이 망상도 교정이 되고 과잉 행동도 조금 교정이 되네. 우리 이제 이런 수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주장을 하지만 약이 나왔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약 끊으면 재발하는 거 아니야? 약 끊으면 똑같이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한 방에 하는 이거보다 열등한 치료 아니야? 라고 해서 계속해서 갈등이 있다가 이제 점점 인식도 개선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신과 환자를 사람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약이 더 자리를 잡고 주류가 된 거죠 지금은. 맞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미국에서는 한동안 동성연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이런 로보토미나 럴코토미 보냈던 케이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정신진단 기준에 원래 들어가 있었으니까. 맞아요. 정신질환에 관련된 연구 및 통계 편람 있나요? 네. 그게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지금 5차 과정까지 나와 있는 게 최신본이고 여기서는 동성연애가 빠졌지만 빠졌습니다. 아마 2차, 3차 과정 때까지만 해도 70년대? 네,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80년대 동성연애가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치료해야 되는. 근데 이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기술과 함께 변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발전하게 된 것은 사실 뇌영상 기술이 fMRI를 통해서 늘어나면서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어떤 그쵸. 작용이 일어나는지 특정 뇌 영역에 병변이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간 우울하다 그러면 너가 너무 사람이 약해, 너가 더 강해져야지라고 했다면 지금은 객관적으로 우울증이 있는 사람한테서 어떤 성분이 떨어져 있다는 게 보이니까 이거 보충해야 됩니다 라는 세로토닌 식으로 분비량이 이렇게 적은 것 같다. 접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뇌수술의 현재 미래까지 생각하게 되면 새로운 형태의 기술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연구도 있냐면 뉴럴 더스트라고 신경 먼지 두개골을 열고 조그만 나노 로봇 같은 것들을 쫙 뿌려주는 거예요. 먼지처럼. 그럼 얘네들이 뇌 안에서 스스로 에너지를 얻고 떠다니면서 만약에 종양이 있다 또는 문제가 있다 그걸 잡아내고 외부에 알려줄 수도 있고 그걸 없애거나 그런 종류의 이제 거의 SF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실제로 그 모델들을 동물 대상으로 실험하고 있고 제가 있었던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도 이제 나노봇 실험 같은 것들 하는데 몸 안에서 혈액을 따라서 쭉 돌다가 내가 특정 위치에 나노봇들을 모으고 싶다 그러면은 자석처럼 내가 원하는 부위 이렇게 끌어가가지고 이곳에 그 나노봇들을 가져갈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특허들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백신을 맞는 게 아니라 로봇을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조그만 나노봇들이 몸 안에 주입되어 있으면 평생 동안 돌아다니면서 내 몸을 모니터링하고 내 몸 안에 어떤 암세포 같은 변화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줄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데? 분명히 들어봤을 것 같은 내용은 뉴럴링크는 뉴럴링크는 들어봤어요. 근데 말만 들어봤습니다. 사실 잘 몰라요. 뉴럴링크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고 뇌 안에다 일종의 칩을 딱 심어서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뇌에게도 주겠다가 큰 비전인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고 어느 정도까지는 갔냐면 뇌에서 팔을 움직이거나 다리를 움직이거나 할 때 운동신경으로 보내는 신호를 대신 읽어내서 내가 로봇팔을 움직일 수 있거나 아니면 생각으로 게임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거나 이러한 형태로 그 중간에서 그 신호를 읽어내서 가상의 캐릭터나 로봇에게도 그 신호를 줄 수가 있게 만드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지금 드디어 인체 실험을 시작했잖아요. 실제로 이 뉴럴링크라는 기업이 만든 칩을 이식받은 환자가 있는데 그걸로 하루 종일 열 몇십 시간 동안 게임하고 있대요. 요즘 제일 즐겨서 하는 게임이 문명 시빌레이션이라는 게임. 시간 가는 줄 모르지. 네, 그거를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움직여서 계속 하고 있다. 생각해보면은 60년대, 70년대까지 얼음 송곳 수술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칩을 넣으니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진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수술의 역사 쭉 살펴봤는데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에 망막박리가 있었는데 지금 아프면은 되게 좀 나 아직 나이 어린데 왜 이런 병이 생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불과 50년, 10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해결이 안 되고 사망을 하거나 혹은 되게 사망에 준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는 병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지금 현대의학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되는구나. 아 그래도 감사하다. 과거에 있던 여러 시행착오 덕에 지금의 내가 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꼭 기억해야 될 말 같고요. 이런 얘기가 궁금하면 최근에 책도 쓰셨죠? 닥터 프렌즈의 오마이갓 세계사. 정말 오마이갓인 게 책 얘기를 하는데 책을 안 갖고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편집이 돼서 이렇게
네네네. 있습니다. 네. 오마이갓 세계 저도 읽어봤네. 정말 재밌어요. 아, 감사합니다. 뭐 수술의 역사, 해부학, 마취의 맞습니다. 역사 되게 재밌는 챕터들이 많아서 더 많은 재밌는 의학의 역사를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편은 또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